당신이 평생 보고 만지고 느껴온 거의 모든 것을 설명하는 공식이 단 하나 있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번개가 왜 치는지, 노을이 왜 그렇게 붉은지, 자석이 왜 냉장고에 붙는지, 태양이 왜 타오르는지, 심지어 당신의 손이 탁자를 그냥 통과해버리지 않는 이유까지, 이 모든 게 한 공식 안에 들어있다고 말하면 아마 과장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그 공식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물리학자들은 이미 그것을 써냈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정밀하게 검증해 왔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 공식은 거의 완벽해 보이는데도 우주의 대부분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만약 이러니 한번 구독 따라오고 싶다면 지금 구독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런 질문이 한번 머릿속에 들어오면 세상이 예전처럼 보이지 않게 되거든요. 여기는 파인만의 질문입니다. 오늘은 과학이 만든 가장 강력한 공식 중 하나, 그리고 그 공식이 남겨놓은 가장 거대한 공백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그 하나의 공식이 도대체 무하게 될 겁니다. 왜 이 공식을 인류 지성의 최고 업적 중 하나라고 부르는지, 또 왜 어떤 물리학자들은 이 공식이 너무 잘 맞아서 오히려 불안하다고 말하는지도 알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정말 무서운 건 우리가 알아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모르는 것이니까요. 가장 단순한 장면부터 시작해보죠. 공 하나를 위로 던집니다. 공 하나를 위로 던집니다. 이건 너무 익숙해서 멈추고 다시 떨어집니다. 하지만 물리학의 관점에서 보면 사실 이건 굉장히 이상한 일입니다. 공은 왜 꼭 그런 곡선을 그리면서 움직일까요? 왜 그 경로죠? 왜 다른 길이 아니라 바로 그 길일까요? 뉴턴에게 물으면 답은 간단합니다. 중력이 아래로 끌어당기기 때문이죠.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 F는, 이 법칙은 정말 아름답고 강력합니다. 포탄의 궤적도 계산할 수 있고 행성의 운동도 설명할 수 있고 로켓을 달로 보내는데도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번 더 집요해져 봅시다. 뉴턴은 공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알려주지만 왜 하필 그 경우가 선택되는지는 직관적으로 말해주지 않습니다. 마치 그렇게 움직이니까 그렇게 움직인다는 답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물리학에는 훨씬 더 깊고 동시에 훨씬 더 낯선 방식의 답이 있습니다. 공이 실제로 따라간 경로는 수많은 가능한 경로들 중에서 어떤 그 특별한 양의 이름이 바로 작용, 길이자입니다. 자연은 그 작용을 최소화하는 경로를 액션입니다. 그리고니 그 작용을 최소화하는 경로를 따른다는 원리를 최소작용의 원리라고 섬뜩합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물체가 매 순간 힘을 받아서 다음 순간으로 밀려간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최소작용의 원리는 그보다 훨씬 큰 그림을 봅니다. 마치 자연이 출발점과 도착점을 놓고 그 사이에 가능한 모든 길을 한꺼번에 검토한 다음 그 중에서 가장 적절한 길을 고른다는 식으로 보입니다. 지그재그로 가는 길, 이상하게 돌아가는 길, 느리게 가는 길, 빠르게 가는 길, 상상 가능한 모든 경로를 놓고 그 중 하나가 선택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이 진짜로 생각을 하면서 길을 고른다는 뜻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자연의 법칙을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뉴턴의 방식은 아주 국소적입니다. 지금 이 순간 어떤 힘이 작용하는가를 보고 다음 순간을 결정하죠. 반면 최소작용의 원리는 전 구간을 봅니다. 여행 전체를 하나의 대상으로 보는 셈입니다. 놀라운 건 이 두 방식이 서로 완전히 다른 말처럼 들리는데도 실제로는 똑같은 답을 준다는 점입니다. 서로 다른 언어로 같은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게임이 바뀝니다. 뉴턴의 법칙은 공, 행성, 포탄 같은 고전적 물체를 다룰 때는 아주 잘 맞습니다. 하지만 전기, 자기, 빛, 원자, 핵력, 입자물리로 들어가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뉴턴의 표현은 점점 불편해지고 너무 많은 것을 따로따로 다뤄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최소작용의 원리는 적용되고 양자장론에도 적용됩니다. 전자기하에도 적용되고 상대성 이론에도 적용되고 양자장론에도 적용됩니다. 자연의 더 깊은 층으로 내려갈수록 이 원리는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중심으로 들어옵니다. 여기서 라그랑이 더 중심으로 들어옵니다. 액션은 갑자기 나오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액션은 그냥 갑자기 나오는 숫자가 아닙니다. 어떤 물리계가 공간과 시간 속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함수가 있고 그게 바로 라그랑지안입니다. 가장 단순한 경우 공 하나가 공중에 날아갈 때 라그랑지안은 운동 에너지에서 위치 에너지를 뺀 값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값을 전체에 걸쳐 쌓아 올리면 액션이 됩니다. 자연은
그 액션이 극값을 갖는 경로를 따라갑니다. 여기까지는 고전 물리입니다. 아름답지만 아직 진짜 충격은 아닙니다. 진짜 이야기는 이제 시작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입자, 모든 힘, 모든 상호작용을 하나의 라그랑지 안으로 쓸 수 있을까? 공 하나가 아니라 우주 전체를 움직이는 레시피를 쓸 수 있을까? 이 질문이 현대 물리학을 거의 100년 넘게 미뤄온 질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물리학이 어떻게 통합되어 왔는지 먼저 봐야 합니다. 19세기 중반 맥스웰은 전기와 자기라는 전혀 다른 현상처럼 보이던 것들을 하나의 이론으로 묶어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전기, 자기, 빛을 서로 별개의 장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맥스웰의 방정식을 풀어보니 그 안에서 파동이 튀어나왔고 그 파동의 속도가 바로 빛의 속도였습니다. 그는 빛을 찾으려 했던 게 아니라 전기와 자기의 관계를 정리하려 해놓았는데 그 과정에서 빛이 보너스로 나와버린 겁니다. 이건 물리학의 역사에서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통합이 성공하면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이 따라 나옵니다. 훨씬 뒤인 20세기에 와서는 자연의 4가지 기본 힘이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중력, 전자기력, 약하는 핵력. 이 4힘은 성격이 너무 달라 보여서 승가족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웠습니다. 중력은 약하지만 멀리까지 작용하고 전자기력도 멀리까지 작용하고 전자기력도 멀리까지 가지만 훨씬 강합니다. 강한 힘은 원자핵 안에서만 작용하지만 엄청나게 강하고 약한 힘은 방사성 붕괴 같은 현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글래쇼, 살람, 와인버그는 전자기력과 약한 힘이 하나의 힘에서 갈라져 나온 약한 힘이 사실은 하나의 힘에서 갈라져 나온 것임을 보여줍니다. 일상적인 낮은 에너지에서는 둘이 달라 보이지만 더 높은 에너지에선 하나의 전기양력으로 합쳐집니다. 왜 낮은 에너지에서 둘이 다르게 보이느냐? 그 이야기를 하려면 나중에 힉스장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어쨌든 핵심은 또 하나의 통합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론은 단순히 설명만 하지 않았습니다. W보손과 Z보손이라는 새로운 입자의 존재와 질량까지 예측했고 이후 실험이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이 나옵니다. 더 갈 수는 없을까? 전기양력과 강한 힘까지 하나로 묶을 수는 없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력까지가 바로 그 중력까지 넣어 진짜 하나의 이론을 만들 수는 없을까? 바로 그 꿈의 중간 지점에 있는 것이 표준 모형 라그랑지안입니다. 처음에 말했던 머그컵에도 들어갈 정도로 압축된 우주의 공식이 바로 이겁합니다. 그리스 문자, 아래 첨자, 위 첨자, 합기호, 복잡한 항들이 빼곡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무슨 빼곡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무슨 커피잔에 들어갈 공식이야 싶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구조를 이해하고 나면 감탄하게 됩니다. 이 공식이 말하는 건 의외로 단순합니다. 크게 4가지예요. 우주에 어떤 입자들이 존재하는지, 어떤 힘들이 존재하는지, 그 입자들이 힘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그리고 입자들이 어떻게 질량을 갖게 되는지. 이 4가지가 하나의 라그랑지안 안에 들어 있습니다. 먼저 입자부터 봅시다. 세상을 이루는 기본 재료는 생각보다 놀라울 정도로 적습니다. 쿼크 다운, 참, 스트레인지, 톱, 바텀, 10개의 물질 입자가 그렇죠. 전자 입자에 대응하는 중성미자들, 총 12개의 물질 입자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일상에서 보는 거의 모든 물질은 사실상 업 쿼크, 다운 쿼크, 전자 이 3종류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나머지는 더 무거운 사촌들처럼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존재들입니다. 두 번째는 힘입니다. 표준 모형에서는 힘이 막연한 당김이나 밀어냄이 아닙니다. 힘은 입자에 의해 전달됩니다. 빙판 위에 선 2사람이 공을 주고받는 장면을 떠올려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공을 던진 사람은 반대로 밀리고 받은 사람도 충격을 받습니다. 매개 입자를 주고받으면서 힘이 전달됩니다. 전자기력은 광자가 매개하고 강한 힘은 8종류의 글루온이 매개하며 약한 힘은 W+, Z 보손이 매개합니다. W+, W-. 세 번째는 상호작용입니다. 바로 여기서 표준 모형이 정해진다워집니다. 이 상호작용들은 대칭성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깊은 원리, 대칭성에 의해 강제됩니다. 우리가 익숙한 대칭부터 생각해 봅시다. 실험실을 통째로 왼쪽으로 옮겨도 물리 법칙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게 위치에 대한 대칭성입니다. 실험실을 회전시켜도 대칭성입니다. 오늘 하든 내일 하든 같은 법칙이 적용되면 시간에 대한 대칭성이 있는 겁니다. 여기서 에밀리학 역사상 가장 깊은
정리 중 하나를 증명했습니다. 라그랑지안의 모든 대칭성은 하나의 보존 법칙과 정확히 대응된다는 겁니다. 위치에 대한 대칭성은 운동량 보존을 낳고, 회전에 대한 대칭성은 각운동량 보존을 낳고, 시간에 대한 대칭성은 이건 멋진 비유가 아니라 수학적으로 정확한 정리입니다. 에너지가 왜 보존되는지조차 결국은 법칙이 시간에 따라 바뀌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표준 모형의 진짜 핵심은 이런 익숙한 대칭보다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공간을 기술하는 장 자체를 바꾸는 내부 대칭이죠. 입자를 기술하는 장 자체를 바꾸는 내부 대칭이죠. 이 내부 대칭을 국소적으로 요구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대칭을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장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그 장이 바로 힘을 전달하는 입자가 됩니다. 즉 광자, 글루온, W와 Z 보소는 있으면 좋은 것이 아니라 대칭성을 일관되게 유지하려면 반드시 있어야 하는 존재들이라는 뜻입니다. 표준 모형의 대칭은 수학적으로 U1이라는 군 구조로 표현됩니다. 이 표기가 낯설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상징이 아니라 의미예요. 힘은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 대칭이 요구한 결과라는 점. 자연이 임의의 규칙 모음이 아니라 매우 깊은 수학적 질서 위에 세워져 있다는 점입니다. 어떤 종교적인 감정까지 느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을 붙들고 있는 힘들이 추상적인 이자 여기에 있습니다. 정말 족격적인 통찰이니까요. 아주 똑똑한 12살짜리가 저에게 표준 모형이 뭐예요? 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우주를 만들 재료가 있고, 그 재료들이 서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정해주는 규칙이 있고, 그 모든 것을 한 장의 레시피로 적어둔 것이 표준 모형이라고요. 그리고 그 레시피를 최소작용의 원리에 넣으면 입자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한 예측이 쏟아져 나온다고요. 우주를 위한 요리책 같은 거죠. 하지만 여기서 큰 오해 하나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하나의 공식이 모든 걸 설명한다는 말은 모든 걸 계산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날씨를 완벽하게 예측하거나 당신이 다음 주 화요일 점심에 뭘 먹을지 공식 하나로 알아낼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체스의 규칙을 모두 안다고 해서 세계 챔피언을 이길 수 없는 것과 비슷합니다. 규칙을 아는 것 결과를 실제로 계산할 수 있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게다가 양자역학에는 계산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는 근본적인 확률성까지 들어 있습니다. 어떤 방사성 원자가 정확히 언제 붕괴할지는 단순히 우리가 정보를 몰라서가 아니라 자연 자체가 확률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미리 정해진 방식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공식은 확률을 주지 확실한 사건 시간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 완벽한 공식이 있다고 해도 우주는 여전히 우리 앞에서 확률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여기서 한 단계 더 내려가 봅시다. 최소작용의 원리가 왜 그렇게 근본적인가를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제 양자역학에서는 입자가 A에서 B로 갈 때 고전적인 의미에서 하나의 길만 가지 않습니다. 파인만의 경로적분에 따르면 입자는 가능한 모든 경로를 합니다. 직선 경로도, 빙글빙글 돌아가는 터무니없는 우회로도, 심도인 글 헛는딘 줄줄기표기 붙고, 심지어 상상하기 어려운 무한한 경로들까지요. 각 경로에는 작은 화살표 같은 확률 진폭이 붙고, 그것들을 모두 더한 결과가 실제 확률을 만듭니다. 이건 거의 미친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실제로 맞습니다. 대부분의 이상한 경로들은 서로 지워집니다. 화살표 방향이 제멋대로라서 서로 지워집니다. 화살표 방향이 제멋대로라서 합치면서에서는 화살표들이 비슷한 방향을 향해 정렬되며 크게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거시적 세계에서는 공이 하나의 경로만 가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최소작용의 원리는 따로 주어진 마법의 규칙이 아니라 양자역학의 모든 경로합이 고전적 한계에서 정리된 결과라고 볼 수 있어요. 이 그림을 가장 강렬하게 보여주는 실험이 바로 이중 슬릿 실험입니다. 전자를 하나씩 두 개의 틈을 향해 쏘면 찍힙니다. 그런데 점들을 많이 모으면 두 덩어리가 아니라 간섭 무늬가 생깁니다. 마치 전자가 양쪽 틈을 동시에 지났던 것처럼요. 그리고 어느 틈을 지났는지 지났다는 순간, 가는 적혀는 측정하려고 들여다보는 순간 그 무늬는 사라집니다. 양자역학은 입자가 하나의 명확한 길만 간다고 말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능한 모든 경로의 기여가 실제 세계를 만든다고 말해줍니다. 이제 표준 모형의 마지막 조각으로 갑시다. 표준 모형의 대칭성은 아주 아름답지만 그 대칭을 문제가 생깁니다.
입자들은 원칙적으로 질량이 없어야 합니다. 광속으로 달리는 질량 0의 존재들이 되어야 하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전자도 질량이 있고 쿼크도 질량이 있고 W와 Z 보소는 매우 무겁습니다. W 아무렇게나 깨지면 이론 전체가 무너집니다. 수학적 일관성은 유지하면서 아주 정교하게 깨져야 해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힉스장입니다. 힉스장은 빈 공간 전체를 채우고 있는 장입니다. 진공조차 이 장의 값 상호작용이 할 때 그 상호작용의 정도에 따라 상호작용할 때 어떤 입자는 힉스장과 강하게 얽혀 무거워지고 어떤 입자는 힉스장과 강하게 얽혀 무거워지고 광자는 아예 상호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질량이 없습니다. 힉스 보소는 이 힉스장의 잔물결, 즉 양자적 들뜸입니다. 힉스 보소는 표준 모형의 가장 중요결, 미양자적 들뜸입니다. 마치 전자기장의 들뜸이 광자이듯이요. 오랫동안 힉스자 맞는데 정작 힉스 보소는 보이지 않았거든요. 이론은 너무 잘 맞는데 정작 힉스 보소는 끼를 만들어 그 입자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많은 사람들은 이제 퍼즐이 완성됐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때부터 진짜 불안이 시작됐습니다. 왜냐하면 표준 모형은 완성되었는데 우주는 여전히 설명되지 않는 것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큰 구멍은 중력입력 강한 힘. 약한 힘은 설명하지만 중력은 공식 안에 없습니다. 사과가 떨어지는 이유, 행성이 도는 이유, 은하가 뭉쳐있는 이유를 이 식은 직접 말하지 않습니다. 중력은 전혀 다른 언어, 즉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설명됩니다. 그 이론은 거대한 규모에서는 놀라울 대로 잘 맞습니다. 문제는 거대한 규모에서는 놀라울 정도로 잘 맞습니다. 다른 힘들처럼 중력도 양자장론으로 만들려고 하면 계산이 제어되지 않는 무한대로 폭주합니다. 다른 힘들에 통했던 재규격화 기법이 중력 앞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두 개의 위대한 지도를 갖고 있습니다. 아주 큰 세계에는 표준 모형이 있고 아주 큰 세계에는 일반 상대성 이론이 있습니다. 둘 다 각자의 영역에서는 환상적으로 정확합니다. 그런데 둘을 겹치면 맞지 않아요. 마치 같은 도시를 서로 다른 축척과 다른 투영법으로 그린 지도를 억지로 포개는 것처럼요. 이건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더 깊은 원리를 놓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구멍은 암흑물질입니다. 은하를 보면 바깥쪽 별들이 너무 빠르게 돌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만으로는 그 별들을 붙잡아둘 중력이 부족해요. 그런데 별들은 흩어지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질량을 갖고 중력을 만드는 무언가가 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암흑물질이라고 부릅니다. 그 양입니다. 우주에는 보통 물질보다 암흑물질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별, 행성, 사람, 먼지, 가스, 이 모든 것은 전체 물질의 소수에 불과해요. 그런데 이 암흑물질을 설명할 적절한 입자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암흑에너지입니다. 1990년대 후반 우주의 팽창이 느려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속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우주가 벌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점점 더 빠르게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공간 자체에 어떤 반발적인 효과가 들어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암흑에너지라고 부르지만 사실 이름만 붙였을 뿐 거의 아무것도 모릅니다. 더 기묘한 건 이 정체불명의 성분이 우주 에너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표준 모형은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한 우주의 아주 일부만 설명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쯤 되면 상황이 꽤 불편해집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정밀하게 검증된 공식이 우주의 대부분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는 거니까요. 그것도 사소한 부분이 아니라 중력, 암흑물질, 암흑에너지 같은 가장 거대한 문제들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끝이 아닙니다. 표준 모형은 자기 내부에서도 많은 것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왜 쿼크와 랭톤은 세 세대일까요? 왜 한 세대도 아니고 두 세대도 아니고 정확히 세 세대일까요? 왜 입자들의 그런 값을 무거울까요? 전자는 왜 그렇게 무거울까요? 표준 모형은 그런 숫자들을 스스로 예측하지 못합니다. 왜? 우리는 실험으로 질량, 결합상수, 혼합각 같은 값들을 측정한 뒤 그 값을 식에 끼워 넣어야 합니다. 대략 19개의 자유 매개 변수가 이런 식으로 손으로 들어갑니다. 공식은 훌륭하지만 왜 그 숫자들이 하필 그런지 말해주지 않아요. 또 하나는 물질과 반물질의 비대칭 문제입니다.
초기 우주에서는 물질과 반물질이 거의 똑같이 만들어졌어야 합니다. 그런데 둘은 만나면 서로 소멸하죠. 그렇다면 지금 우주에 왜 물질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느냐는 질문이 생깁니다. 표준 모형 안에도 CP 위반 같은 비대칭의 씨앗은 있지만 관측된 정도의 압도적인 물질 우세를 설명할 식없이 부족합니다. 또 중성미자는 원래 표준 모형에서 질량이 없는 존재로 취급됐지만, 즉 표준 모형은 질량이 있음을 짠쓰기 족됐지만 실험은 아주 작더라도 질량이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즉 표준 모형은 이미 가장 엄밀한 의미에서는 수정 없이 지금 우리의 위치는 매우 독특합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공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자의 자기 모멘트 같은 양을 말도 안 될 정도의 정밀도로 예측해내고 실험과 10자리 가까이 맞춰버리는 이론을, 그런데 동시에 그 이론이 우주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도 압니다. 이건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다음 문이 열렸다는 것도 압니다. 이건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다음 문이 열렸다는 뜻입니다. 물리학자들은 당연히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강한 힘 전기압력을 더 높은 대칭으로 묶으려는 모든 입자에 짝을 붙여 수학적 구조를 더 우아하게 만들려는 초대칭, 입자를 점이 아니라 진동하는 끈으로 보는 끈이론, 시공간 자체를 양자화하고 시공간 자체를 양자화하려는 루프 양자중력 같은 다양한 아이디어가 등장했습니다. 그중 일부는 정말 아름답고 일부는 엄청난 수학적 매력을 가지고 끝입니다. 아무리 예퍽에서 마지막 항상 실험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그 어떤 후보도 니른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태도가 나옵니다. 우리는 표준 모형을 과소평가해서도 안 되고 과대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이 이론에 걸친 축적, 수천 명의 지성, 수많은 실험과 논쟁이 사유의 정수예요. 대칭이 힘을 만든다는 생각, 진공조차 구조를 가진다는 정수예요. 입자가 사실은 장의 들뜸이라는 생각, 이런 단순한 수익 고밀은 통찰임, 이런 것들은 단순한 수학 장난이 아니라를 방식 자체를 바꿔놓은 통찰입니다. 세계를 보는 방식 자체를 바꿔놓은 통찰입니다. 하지만은 진실에 정직해야 합니다. 우아함은 결국 실험이도 보증서가 아닙니다. 이론이 자연이 답하는 겁니다. 이론이 아무리 마음에 들어도 실험이 동의하지 않으면 그건 틀린 겁니다. 이 단순한 규칙이 과학을 과학으로 만듭니다. 물리학의 역사에서 930억 과학으로 만듭니다. 물리학의 역사에서 큰 통합이 성공할 때마다 그 결과는 늘 우리가 넣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돌려줬습니다. 맥스웰은 빛을 보너스로 얻었고 양자생역학은 쿼크가 결코 홀로 발견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더 깊은 통합이 어딘가에 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자연이 반드시 우리의 취향대로 단순하고 우아한 최종 이론을 줄 것이라고 기대할 권리는 없습니다. 어쩌면 최종 이론은 정말 간단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끔찍하게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끝없는 양파 껍질처럼 더 깊은 층만 계속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여기지 왔다는 사실 자체가 엄청난 단서입니다. 단 12개의 물질 입자와 몇 개의 대칭성으로 지구의 실험실에서 본 거의 모든 현상을 설명해냈다는 것, 전자의 자기 모멘트를 믿을 수 없을 만큼 정확히 맞춘다는 것, 이건 우주가 완전히 난해한 혼돈은 아니란 뜻이에요. 적어도 어떤 깊은 질서가 있고 인간의 정신이 그 질서를 일부는 붙잡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 점이 가장 놀랍습니다. 이쪽 포식자를 피하고 열매를 찾기 위해 진화한 5kg짜리 뇌가 우주의 가장 깊은 수학적 구조를 읽어내고 있다는 사실조차, 표준 모형이 완전하지 않다는 사실조차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빈칸이 보인다는 건 이미 그 주변 그림을 꽤 많이 그려냈다는 뜻이니까요. 마지막으로 다시 최소작용 이야기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최소작용의 원리는 항상 최소를 뜻하는 건 아닙니다. 더 정확한 표현은 정지작용의 원리입니다. 경로를 조금 흔들어도 액션이 1차적으로 변하지 않는 경로가 실제 경로라는 뜻이죠. 보통은 최소가 되지만 경우에 따라 안장점 같은 실제 경로라니 않습니다. 표현은 부정확하지만 핵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연의 법칙이 어떤 최적화 원리, 어떤 변분 원리로 표현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놀랍다는 거예요. 이건 묘한 철학적 울림을 줍니다. 우주가 목적을 가진 것처럼 행동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주가 믿을 수 없을 만큼 압축된 수학대한 수학 문제의 해답처럼 보이는 순간들이 있어요.
마치 현실이 거대한 수학 문제의 해답처럼 보이는 순성인지 아니면 인간이 정보를 정리하는 방식의 반영인지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그 질문 자체가 너무 아름다워서 멈출 수가 없습니다. 커피잔에 들어갈 만큼 압축된 공식이 있습니다. 그 공식은 세 가지 힘, 12개의 물질 입자, 힘을 전달하는 4개 입자들, 그리고 힉스 메커니즘을 담고 있습니다. 수식으로 보면 복잡하지만 뜻으로 풀면 이것이 우주의 재료이고 이것이 규칙이며 이렇게 질량이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대칭성에 의해 상당 부분 강제됩니다. 우주는 수학적 구조를 가진 게 아니라 깊은 수학력적 시복성이 있다. 하지만 가장 흰 질문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왜 하필 그 대칭일까요? 왜 SU, 투루, 왜 세 가지 힘일까요? 그 위에 더 큰 대칭이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 중력, 암흑물질, 암흑에너지까지 하나의 틀 안에 넣는 더 깊은 구조가 존재하는 건 아닐까요? 그게 바로 진짜 꿈입니다. 하나의 라그랑지 안에서 속에 흘러나오는 하나의 대칭, 하나의 월그랑지 안에서 모든 것이 흘러나오는 꿈. 그 꿈이 실현될지 아무따 하는 겁니다. 어딘가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이상한 데이터 문장은 쓰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아직 장한 데이터 하나를 보고 있을지도 몰라요. 누군가는 수학 구조 하나에서 우리가 놓친 패턴을 발견하려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어느 날 그 작은 균열 하나가 우주의 그림 전체를 다시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더 낯설게 역사는 늘 그렇게 움직여 왔으니까요. 물리학의 역사는 늘 개신하는 방향으로요. 만약 여러분이 표준 모양의 단 하나를 추가할 수 있다면 무엇을 넣고 싶으신가요? 중력을 넣고 싶으신가요? 암흑물질의 정체를 넣고 싶나요? 아니면 왜 그 숫자들이 그런 값인지 알려주는 더 깊은 원리를 넣고 싶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런 질문이 좋다면 파인만의 질문에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완벽한 공식조차 우주의 대부분 앞에서 침묵한다는 사실, 저는 그게 절망이 아니라 가장 흥미로운 초대장이라고 생각합니다.